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CPI 발표를 앞두고 또다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정도쯤 되니까 이제는 빨리 불확실성이라도 거치게 CPI가 발표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기술주를 향한 매도세도 거칠게 지속이 되면서 테슬라가 700달러 선이 붕괴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감원 소식이 전해지면서 4%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100달러 선을 밑돌면서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뭔가 변동이 좀 심하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자재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러다 보니 살펴볼 이슈도 조금 많은 상황인데요. 하나둘씩 내용 들여다보면서 어제 질이 좋지 못했던 우리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밤사이 뉴욕장 흐름 어땠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네. 우리장 빠졌는데 우리만 빠진 거 아니네. 다른 나라도 다 빠졌어. 뭐 이런 위안 이제 정말 멈추고 싶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밀려났고요. 특히나 코스닥은 낙폭이 조금 크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만 밀린 건 아니었죠. 중국 상해종합, 홍콩항생, 대만 각권 같이 밀렸고요. 밤으로 가서 뉴욕 증시도 부진했습니다. 그래도 뉴욕장은 경기 침체 우려가 짙은 가운데 나름 이 정도면 선전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26% 상승으로 그나마 버티는 흐름이 확인됐죠. 말씀 주셨다시피 오늘은 국제유가 8% 폭락이 상당히 크게 여러 이슈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좀 해볼 거고요. 그나마 조금 좋았던 쪽을 얘기해본다면 항공주 되겠습니다. 유가가 내려갔고 가이던스 발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한동안 좀 많이 밀렸다라는 낙폭 과대 인식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항공 10% 올라섰고요. 유나이티드 항공도 9% 상승이었죠. 항공기 인도가 좀 늘었다라는 소식에 보잉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델타 항공도 같이 올라갔고요. 자, 여기까지 좀 좋았던 이야기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에너지 시장의 출렁임이 상당했습니다. 국제유가 8% 하락, 브렌트유, 천연가스 모두 내려갔고요. 일단 가솔린 수요가 좀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로 인한 에너지 시장의 변동은 종목으로 연결됐습니다. 엑슨모빌, 쉐브론, 옥시덴탈, 이오지 리소시스와 같은 오일과 가스 관련한 종목들의 하락이 오늘도 좀 크게 나오기도 했죠. 이 에너지 관련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유럽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짙어지고 있죠. 여기서 더 상황이 나빠진다면 그 트리거는 유럽이 제공할 것이다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분명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는데 러시아와 유럽 전역의 전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느낌인데요. 유럽은 지금 에너지와 환율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 보고 가면요. 독일의 경기 기대지수입니다. 컨센도 마이너스 38이었는데 마이너스 53으로 독일 경제에 대한 기대지수가 정말 악화됐다라는 거죠. 독일 경제가 떠받쳐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 유럽권 전역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가 번져나갔고요. 그게 결국에는 외환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넘겨보시죠. 20년 만입니다. 1대1 유로화와 달러화의 페리티가 깨졌다라는 소식이 밤사이 전달이 됐죠. 유로는 1999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IT 버블 당시에 페리티가 잠시 깨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화를 떠받쳤고 그 뒤로는 유로화가 언제나 달러화보다 가치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유로화 가격의 하락이 계속해서 나타났고 1대1 찍는 거 아니야 라고 시장은 걱정을 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1대1 그 아래로 떨어지는 흐름이 밤사이에 포착이 됐습니다. 외환 시장에서 1인자라고 많이들 일컫는 입니다. 도이치방크의 조지 사라벨로스가 달러당 0.95 유로까지 갈 수도 있다. 더 유로화 가치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지금 유로가 떨어지고 달러가 올라가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요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전부 다 부족했죠. 쇼티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면서 연준은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인 긴축을 행합니다. 베이비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가고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이젠 울트라 스텝 얘기까지 나오죠. 연준은 이렇게 공격적인 긴축을 하는데 ECB 유럽 측에서는 그동안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거죠. 그러면서 유로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로 자금이 몰립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짙어질 것 같으니 달러로 도망가자라는 시각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는 건 바로 러시아의 가스 이유입니다. 이 에너지 갑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상황을 보면 갑과 을이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4월부터입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유럽으로 향하는 이 파이프라인을 잠궜다가 혹은 줄였다가 하며 에너지 갑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향하는 러시아의 가스인데요. 한 40% 정도 줄어든 수치까지 내려와 있죠. 그런데 최근엔 이걸 가스관을 유지 보수한다라면서 10일 동안 아예 잠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상황이 좀 더 짙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권으로 가는 에너지 가격이 줄었다, 에너지 양이 줄었다, 당연히 에너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넘겨보시죠. 이제 유럽에서는 전기가 사치품이 됐다라고 합니다. 전기 단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비중이 큰 유럽의 CPI도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기 단가가 올라간다. 이것은 독일에게는 정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넘겨보시죠. 독일은 유럽에서 제조업이 가장 발달해 있죠. 한마디로 공장 가동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발전 단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당연히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죠. 유럽 재정위기 때는 유로와 달러 1대1 페리티가 깨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독일의 경제가 굳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너지에 대해 을로 들어가 있는 독일이 경제가 무너지고 있죠. 5월에 1991년 이후 처음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연가스 부족은 독일에게 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독일이 오죽 부족하면요. 이제 하반기에는 가로등을 끄고 이제 온수를 쓰지 못하게 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전기 배급제를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전기 배급제를 쓴다면 독일의 경제는 크게 휘청일 거다라고 얘기하며 내년 1분기 GDP 마이너스 9%까지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럽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던 독일이 흔들리면서 당연히 유럽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다른 에너지로라도 어떻게 채워야 되는데 그 또한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이 다 40도가 넘어가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원전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냉각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봤을 때 블룸버그에서는 유로존의 경제 침체 가능성은 지난 수치 30%에서 이제 45%로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시에테 제네럴 등에서는 유로존의 경기 침체 시 유로화 가치는 10%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달러화 가치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요. 과거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언제나 글로벌 금융위기 혹은 유럽 재정위기, 오일 쇼크,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에도 달러는 강했습니다. 위기에는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달러가 강하다라는 것은 우리 시장에도 분명 부담이 됩니다. 일부 수혜를 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압박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이죠. UBS에서는 달러 초강세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갈 거야 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몇 달 안에 상황이 반전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미국 경제 성장이 지금 둔화될 것이고 그러면 연준이 이렇게 공격적인 스탠스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와닿지 않는 내용이고
말대로 몇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주식시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느낌처럼 요즘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염두에 둘 내용 정도로만 체크해보죠. 그러다 보니 CPI가 그래서 시장에선 더욱더 경계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오늘 밤 발표될 텐데요. 예측은 8.8 정도입니다. 이 이상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100bp 인상 검토, 어제 전해드렸던 바죠. 베이비 스텝 25bp에서 빅 스텝 50bp, 75는 자이언트, 그 다음에는 뭐 울트라 스텝, 전보 스텝이라고 하죠. 이 100bp. 이대로만 계속 간다면 뭐 울트라 캡종 스텝 뭐 이런 것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만큼 지금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리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오늘 한국은행 금통이 있습니다. 7월 금통이 역대 최초로 50bp 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시기에는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가 조금씩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오늘 50bp를 올리게 된다면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장중에 이슈 나오니까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의 이야기를 다뤄봤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 어제 종목질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나름 선전했던 괜찮은 섹터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경기 방어주, 고배당주,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입니다. 두 분이 나오셔서. 네, 두 분을 한번 또 모셔봤는데요. 제가 5월하고 7월에 경기 방어주 쪽으로 얘기를 드리면서 브리핑으로 은행주, 통신주를 전해드렸었는데요. 5월 10일에 진만쌤이 메리츠 화재를 보험주 중에서 섹터별에서 탑픽으로 제시를 해줬고요. 7월 4일에는 제가 은행주, 통신주 할 때 그때는 오히려 유창희 대표님께서 손해보험주 쪽을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쪽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장에서 손해보험주가 강한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어제 같은 하락장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현대해상부터 해서 5%대, 4%대 이렇게 올랐었고요. 그리고 이 올해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22% 이상 빠지는 동안에도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나타냈었고 시장 대비해서 꽤나 방어를 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금융위기 상황에서 방어주로 꼽히는 게 바로 손해보험주인데요. 이들의 상승 트리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죠.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는데 한 번에 50bp를 인상할 수 있다.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손해보험주는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올라가긴 했지만 우려보다 덜 올라가면서 좀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4월부터는 이 심사 강화 효과를 받아가면서 백내장 수술 보험금의 청구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보험사의 수익성을 굉장히 발목을 잡던 부분인데 이들이 좀 개선되면서 실적도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합산 순이익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손해보험 5사 그리고 생명보험 3사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는 생명보험 쪽이 훨씬 더 많아 보였지만 이 부분에서 비경상 요인을 제거한다면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7%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로 비교해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손해보험사의 매력이 훨씬 더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가에서는 내년까지도 손해보험주들이 방어주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향후 1, 2년간 뚜렷하게 차별화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2023년까지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탑픽으로는 현대해상, 관심주로는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꼽았습니다. 하이투자에서는 사실 이 보험주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좀 더 나은 성과를 원하는 투자자만 접근하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제시해드렸던 5가지 종목들 중에서 어떤 쪽을 담아볼지 고민되실 텐데요. 현대차증권에서 어제 5개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를 각각 냈더라고요.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중점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해상을 탑픽으로 제시하면서 여전히 상승 여력 높다고 봤고요. DB손해보험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선택지다라고 봤습니다. 또 삼성화재는 여유로운 모습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하나손해보험은 수익성의 개선 속도가 가장 빠르다면서 절대적으로 봤을 때 밸류 매력이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메리츠 화재에 대해서는 좋긴 한데 상대적으로 이미 주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싸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들 종목들 관심이 있으시다면 리포트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하락장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손해보험주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 주셨고 네. 유창희 대표님께서도 지난 시간에 또 얘기를 주셨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종목을 살펴볼지 오늘은 한번 종목 제시를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시각도 등장을 하네요. 지금 유튜브 네. 채팅창에서 실시간으로 오늘 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재료 노출로 인해서 네. 변동이 나올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지금 부담스럽다 보니 빠르게 이익을 챙겨가는 이들로 인한 변동,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유창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나 안 가나로 몇 가지 이슈 좀 짤막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현대차 관련한 이슈인데요. 현대차가 29년 만에 국내 전기차 공장을 신설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임단협도 4년째 무파업으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 대비해서 이쪽 종목들이 비교적 잘 버텼어요. 현대차는 보합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기아 0.9%, 현대모비스도 1.5%, 현대오토에버도 1.3% 상승이었습니다. 나름 선전했는데,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꾸준히 그나마 기댈 수 있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게 현대차그룹이라서 이슈 한번, 흐름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얼마 전에도 저희 이야기 나눠봤던 거예요. 고려신용정보의 슬픈 호황입니다. 채권 추심 1위 업체죠. 채무 회수 시 수수료를 20% 가져가는 그걸로 이익을 따박따박 내고 있는 업체입니다. 어제 7% 이상 상승했고요. 6월부터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을 때 상승률이 무려 50%에 달합니다. 금통위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주가가 급등을 보인 건데 한마디로 금리를 더 올려갔을 경우 이 채무가 더 쌓이는 이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채권 추심업체가 잘 나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맥락이라 정말 슬픈 호황의 대표적 종목입니다. 10시에 잔금해제 코너에서 유영화 과장이 이에 대해서 공략주를 제시를 했었고 이익을 낸 바가 있는데요. 또 금요일에 한번 AS 시간 더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도 수정 앵커가 좀 체크해 주신다고요. 네, 어제 액션 스퀘어가 이 넷플릭스에서 또 흥행을 거뒀던 신작 킹덤에 대해서 이제 게임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긴 했는데 오름폭을 줄이면서 13% 가까이 상승한 채 마감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게임주들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카카오 게임즈만 1% 가까이 오른 것 빼고는 다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사실 지금 하반기에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뭐 최근에 외국인과 연기금 쪽에서 수급이 조금 쏠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공매도 물량이 많다는 게 발목을 잡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NC소프트 같은 종목도 3분의 1 토막이 난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게임주들의 하반기 어떻게 보면 좋을지도 시간이 된다면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나 안 가나 있는 내용들까지도 저희 오늘 시간 좀 여유 있게 잡아놨으니까요. 다양하게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외환 시장의 움직임도 어수선하고요. 유럽 경제에 대한 걱정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도 여러 일정을 앞둔 경계감이 짙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유창희 대표님과 전략 챙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대표님이 항상 그 시장 얘기할 때 미국도 미국인데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건 유럽이에요.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또 유럽 오늘 경기 우려감이 또 짙어진 상황에서 네.
시장 코멘트 어떻게 해주실지 궁금하고요. 외환시장에서도 좀 큰 변동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오늘장은 그래도 원달러 환율 하락 출발할 거다 이런 네. 전망이 나옵니다. 전체 시장 코멘트 해주세요.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시장이 뭐라 그럴까요? 하루하루 예측하기 힘든. 그러니까 지난주가 이 시간부터였죠. 왜냐면 하루살이 시장. 네, 왜냐면 지난주 화요일 미국 시장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유가가 거의 폭락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게 경기 침체냐 아니면 인플레이션 둔화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금요일에 일본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이번 주는 월요일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시장에서 월요일부터 이제 발생한 이슈 중에 하나는 환율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일본 엔화가 아시아 시장에서 폭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유럽의 유로화도 유럽 시장이 개장하면서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원화도 동반 이제 원화 가치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하루짜리였습니다만은 충격을 줬었고 그리고 또 어저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유가가 또 폭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대와 걱정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첫 번째는 걱정거리를 본다라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겠던 게 뭐냐면 일본의 엔화든 유로화든 유럽의 문제든 둘 중에 하나가 하반기에 큰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안 되면 좋겠지만 항상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맞아요. 일단 그게 제가 생각했던 거 좀 빠르기 때문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지만 어쨌든 외환시장에서 먼저 그런 것을 포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의 통화만 문제가 있다라면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지만 전 세계 통화 가치에 떨어지면서 동반해서 하락하는 거면 과연 우리나라만 외국인들이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매도를 할까라고 본다면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저께도 수급적으로 보시면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매가 좀 활발했고 네. 코스닥이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코스피는 매도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코스닥 매도는 왜 많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언급하는 뭐 게임주라든지 약간 이제 코로나 확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좀 매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코스피는 그닥 매도할 게 별로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지켜보자. 다만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변수의 문제고 이 외부 변수가 만약에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어저께 유로화가 1달러당 1페리티가 무너졌었어요. 네. 물러났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에서 만약에 시한폭탄이 터진다라면 그것이 이제 금융 시스템 문제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체크해 보실 필요 있지만 당장 거기에 대해서 겁을 먹고 무엇인가 대응하기에는 아직은 나온 건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도 나름 우리가 좀 적응을 한 느낌이기도 네, 하고요. 장 그렇습니다. 막판에 또 살짝 외국인 수급이 조금은 더 우호적으로 바뀌긴 했었는데 뭐 지켜봐야 되겠고 말씀 주신 대로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으로 봤을 때요. 오늘 유가 이렇게 떨어지고 뭐 천연가스도 떨어지고 했을 네. 때 어제 막 엄청 난리 났던 에너지 주식들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은 또 분명 부담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에너지 주식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저께도 S&P 500이 물론 이제 나스닥도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S&P 500이 장중 계속 힘을 못 냈었던 이유는 그런 영향이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주들은 좀 조정이 나와도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데 좀 정유화학주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한번 추가적으로 유가가 흔들림이 나오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립적인 시각을 갖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저는 뭐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전력 바라보실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악재가 있었을 때도 주요 지지선을 깨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유가 하락은 실적을 하반기에 내년에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반등을 그나마 시연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락 전력이라는 뭐
별명이 있을 만큼 네. 참 부침이 많았던 종목인데 최근에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여러 둘러싼 영업 환경이 그래도 좀 기대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듯합니다. 유창희 대표님 말씀대로 한번 한국전력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슈 간다면 보험주, 손해보험 종목들 앞서 스트롱앵커가 브리핑을 해줬고요. 대표님은 못 보셨겠지만 대표님의 사진까지 캡처해서 그런가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어필을 해줬습니다. 금통위 금리 인상 앞두고 손보주가 어제 또 같이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전략 어떻게 취할까요? 그때 말씀하신 때 샀던 사람이라면 혹은 신규 매수 관점이라면? 손해보험주들은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 크게 나쁠 건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 경제가 안 좋아서 뭐 소득이 줄어서 뭐 문제가 되면 예적금부터 바로 해지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금융상품은 순차적으로 해지를 하는데 제일 늦게 해지하는 게 우리가 이제 실손보험이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생명보험사보다는 은행보다는 그러한 영향을 좀 덜 받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일단 차량 운행 횟수도 좀 줄어들 것이고 경제가 안 좋으면 외출도 줄어들 것이고 그럼 또 그만큼 또 손해율이 또 줄어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보험 상품의 수익성을 또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좀 덜 받는 부분들이 있고 또 보험료 산정이라는 게 금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년 초에. 근데 이미 저금리 상황에서 보험료는 이미 작년, 재작년에 많이 결정이 되었고 그럼 지금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결정된 보험료는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금리 상승에 따라서 그 수익성이 늘어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보험사들이 그전에도 몇 번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출을 많이 합니다. 뭐 주택담보대출이든 뭐든. 그럼 또 금리가 오르면 또 거기에 따른 이자도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전체적 금리가 완만하게 오른다라면 손해보험사들은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배당도 좋은 섹터고. 다만 이제 지금 보시면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을 때, 뭐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여신 관련해서도 부실 채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과 같은 상승을 내기에는, 그러니까 은행보다는 보험사가 좀 낮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또 가격적으로 좀 부담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도 이제 금리 발표하고 나서 좀 주가가 오른다라면 좀 비중을 줄이자. 일단 지금은 길게 가는 전략이 아니라 뭐 수익 나면 일단은 좀 비중 줄이고 또 그 다음에 더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를 살펴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여전히 탑픽은 현대해상이라 보고 있어요. 수급적으로도 보신다면 외국인들 꾸준하게 현대해상 매수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변동, 그 외부 변수에 대한 영향은 덜 받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유튜브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그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오늘 재료 노출이니까 네. 이때 이익을 챙겨야 된다, 뭐 이런 맥락이었는데, 유 대표님과도 의견이 일치했네요. 지금 시장 분위기를 반영했을 때는 이익 줄 때 좀 챙겨놓고 다시 다음 스텝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관련한 소식이 그나마 그래도 시장에서는 네.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데 뉴스도 꾸준하고요. 29년 만에 국내 신공장을 설립합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뭐 공장 짓는데 이래저래 들어갈 것들을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수혜주 있을까요? 뭐 진짜 29년이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짓고 만지었다는 얘기인데 어찌되었든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어서 2025년이나 2026년에 본격적으로 생산 라인을 가동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이것뿐이 아니라 뭐 전기차, 전동화 등 친환경 중심으로 해서 한 60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저도 헷갈리는 게, 지난번에 투자하겠다고 했던 게 한 6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미국하고 이렇게 포함된 건데 그거 제외하고 추가 60조인 것인지 아니면 근데 그때 얘기했었던 거 그냥 똑같은 반복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국내 투자에 인색했었던 자동차가 좀 국내 투자를 좀 대규모로 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탈세계화의 그 현재를
보고 있는 것인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다 생산 기지를 좀 효율성 높여가지고 외국으로 다 신흥국이라든지 이쪽으로 돌렸는데 지금은 그 분업화가 깨지다 보니까 일단 안전하게 국내에서 생산을 하자라는 기조로 바뀌는 것인가 생각하고 그러네요. 있고요. 또 어저께 한 4년 연속이라고 하죠. 그 협상, 파업이요? 네. 파업 없이 협상을 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는 이제 이제 예전에 보시면 막 몇 달씩 파업하고 막 그랬었어요. 강성 노조로 저 유명했죠. 뭐 20살 때 뭐 한 30살 때까지만 보더라도 그렇게 파업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관계가 또 국내 투자를 좀 늘리는 요소가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IT 쪽 반도체다 이러면은 뭐 어떤 장비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한다지만 자동차 쪽은 그런 게 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다만 이제 현대차가 앞으로 끌고 가겠다는 섹터가 최근에 보면 폐배터리 시장 쪽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라면 당장 할 수 있는 쪽이 뭐 현대 오토 에버 같은 경우가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미국 공장 지을 때 어쨌든 그쪽도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때 좀 주목을 받았었던 기업들이 화신이라든지 서현이화거든요. 뭐 이런 기업들도 국내 공장 짓는데 이런 기업은 또 소외받는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도 추세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 그 미국 공장 지었을 때 수혜주로 언급됐었던 종목분들이 이번에도 조금은 시장에서는 좀 더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화신, 서현, 이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차이스픽으로 갈게요. 오늘은 종목 얘기를 해주셔요. 어찌 보면 지금 여러 막 섹터 이런 전망보다는 네. 뭐 심플하게 종목 하나 주시는 게 저희가 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기회가 되는 종목 어떤 거죠? 아무래도 유통주 쪽이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 가격 이런 부분들이 소매 쪽이 그래도 조금 더 가격 인상을 좀 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편의점주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BJF 리테일을 좀 보고 있어요. CU보다는. 그래서 GS보다는. 그래서 BJF 리테일이 최근에 보면은 수익성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가격을 상승을 시키고 또 매출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수익성이 그 GS보다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편의점 가면은 우리가 모르는 브랜드들이 되게 많아요. 상품 믹스를 해가지고 약간 좋게 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들이 많은데 이 제품이 수익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인건 판관비 상승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지금 오늘도 거의 4만 명 육박한다고 네.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전처럼 코로나 수혜주를 볼 것이냐. 근데 또 그러기에는 또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외출을 안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한된 수혜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편의점주들이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피해주이기도 하면서 수혜주였거든요. 약간 소매 위주로 많이 그러니까 대형마트는 네. 안 가니까 근데 외출을 못 하니까 그거에 따른 또 매출이 급감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좀 4만 명 뭐 높아졌다고 해서 외출 안 하냐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의 매출은 정상적으로 나오고 오히려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반응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형마트 갈 것을 동네 마트라든지 소매 마트를 점을 좀 이용한다라는 거.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또 반사이익을 일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편의점 출점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요즘에 다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손절가가 제일 중요하죠. 요즘에는 17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22만 원 정도 열어놓고 한 1, 2주 정도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2만 원의 목표가 얘기해 주셨어요. 요즘 런치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점심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편의점 가는 인구도 꽤나 많이 늘어났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에서도 요즘 구독 경제래요. 회원권을 끊어놓으면 도시락을 살 때마다 뭐 10번 정도 20% 할인을 해준다. 이런 식의 구독 경제가 나오면서 아, 편의점 생태계도 좀 많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또 인플레이션이 나름 하나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BGF 리테일 목표가 22만 원 기억해보죠. AS 하나만 갈까요? A스토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바이오플러스 있습니다. 어떤 거 해주실까요? 뭐 A스토리 보실까요? A스토리 A스토리 어저께 조금 눌림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오늘 또 방영을 해요. 이제 아직 4일까지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의 어제 오늘 약간 부침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단 그때 설정해드린 목표가는 이미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매수가를 줬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 단기 목표가는 달성한 상황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오늘 좋은 시청률이 나오면 내일 또 주가는 반응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또 미국의 CPI 관련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또 우리나라 증시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조정이 좀 나온다라면 종가 언저리에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는 자리가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수요일, 목요일 별로 안 좋았는데 이 드라마 때문에 수목이 조금 기다려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기다립니다. A스토리 일단 말씀 주신 전략을 잘 녹여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슈에 대한 전략 유창희 대표와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